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최근 중국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말부터 연이어 발표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늦은 2022년 말 카타르 월드컵 때 엔데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경제 회복의 첫 번째 해였고 이제 두 번째 해인 2024년의 마지막 분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경제 상황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중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연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양책들을 보니 이제는 중국 지도층도 확실히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적어도 경제 부문에서만큼은 자신만만했던 중국이 도대체 왜 태도가 바뀐 건지 지난 1년 10개월의 시간 동안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결국 심각한 경제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건지 올해 부동산 관련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젊고 능력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1994년생, 올해로 30살인 이 여성의 이름은 정문로입니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의 여러 사이트들에서 워낙 실명과 얼굴이 많이 공개되어 있어 우리 채널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집안도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지만 본인도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절강대학교를 다녔는데 중국에서 1티어가 베이징 칭화대학교라면 2티어에 속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성한 등급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2018년 절강대학교에서 금융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21년 3월 그 유명한 중국 국제금융공사에 취업을 합니다. CICC는 중국 국영투자은행 중 하나로 중국 최고의 엘리트가 모이는 회사입니다. 중국판 모건 스탠리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입사 후 매월 1,9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남편도 회사에서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이 가정의 소득은 매월 3,800만 원, 연간으로 4억 5,600만 원이 된 거죠. 이 부부는 2년 정도 열심히 7억 2천만 원을 모으고 부모에게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아 상하이에서도 가장 비싼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와이탄이라는 곳에 좋은 집을 마련합니다. 바로 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의 세대 구성은 99에서 184제곱미터, 방은 3개에서 4개입니다. 아파트 구매 가격은 평당 2,960만 원으로 자기 자본 플러스 부모 지원 플러스 은행 대출로 총 31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약 100제곱미터 33평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강이 보이는 잠원 롯데캐슬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무려 56,872위안, 하나로 약 1,08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1억 2천만 원씩 무려 2053년 10월까지 30년 동안 상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사실 연소득이 4억 5천만 원이면 30억짜리 집을 구매해서 매년 1억 2천만 원씩을 상환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죠. 정문로는 2023년 중국이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그해 10월 집을 구매했는데 오히려 거품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그녀의 집은 올해 10월 기준 제곱미터당 1,770만 원입니다. 입사 후 약 2년 동안 이 부부는 열심히 모으고 부모의 지원까지 받아 31억 4천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불과 1년 사이에 19억 원으로 떨어져 12억 6천만 원을 손해보게 된 것입니다. 집값의 40% 정도가 폭락한 거죠. 그만큼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투자금 9억 1천만 원은 이미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도 부부의 연소득이 높기에 어렵지 않게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때마침 부부의 급여마저 크게 삭감됩니다. 정문로는 월 1,900만 원에서 월 660만 원으로 낮아졌고 남편 역시 비슷한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럼 부부의 연간 소득은 1억 6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택대출은 집을 팔아서 처리한다고 해도 상하이의 비싼 월세, 각종 생활비 부담, 더불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있어서 당분간 외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과거에 꿈꾸던 생활은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정의 연간 소득 1억 6천만 원도 중국은 물론 한국 기준으로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아마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눈높이가 심적인 부담을 가중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문로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둔 채 회사 건물에서 더 이상 아픔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굳이 장소를 회사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급여 삭감으로 발생한 삶의 수준 변화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급여만 유지되었다면 아무리 집값이 40%나 폭락했다고 하더라도 매월 1천만 원에 달하는 주택대출을 갚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CICC의 직원 급여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중국 금융권 최고인 평균 2억 2천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평균 1억 3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입사한 지 3년 차였으니 평균보다 낮은 8천만 원 정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중국 투자은행, 금융기관들의 급여가 삭감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사실 이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문로가 CICC에 입사한 바로 다음 해인 2022년 같은 회사 직원의 부인이 SNS에 남편이 1993년생 29살인데 한 달 월급이 1,500만 원, 연봉이 1억 8천만 원이 넘는다고 자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CICC 회사 직인이 찍힌 소득증명서를 업로드합니다. 그냥 자랑만 했으면 누군지 몰랐을 텐데 아마 누군가와 설전을 벌이다가 인증한다면서 올리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평균 소득은 약 13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직장인 자영업자들만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5억 4,600만 명이 19만 원 이하, 13억 2,800만 명이 95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2,500만 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고 나이, 소득, 게다가 증명서의 발행 날짜까지 있어서 회사는 어렵지 않게 그 직원을 찾아내서 퇴출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의 정치 슬로건이 중국몽에서 공동부유로 옮겨갔는데 금융권의 이렇게 높은 급여는 공동부유의 색채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중국 지도층에까지 금융권의 높은 연봉에 대한 문제가 보고되었을 것이고 가만히 두고 볼 이유가 없었겠죠. 실제로 올해 1월 16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최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 금융발전 주제 토론반 개관식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여 발언을 했는데 주제가 흔들림 없는 중국 특색 금융 발전의 길로 고품질 금융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중심 도시는 상하이하고 홍콩으로 충분하니 각 지역별로 쓸데없는 자본을 투입해 금융 도시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데 당시 시 주석이 직접적으로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너무 높다고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학자, 연구원 혹은 직접 생산자들에게 보다 많은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공대 출신이라서 기술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앞으로 중국 금융에는 사회주의식 정책이 더 많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10월 마윈이 알리페이 상장 직전에 중국 은행들이 전당포식 영업을 한다고 비난했다가 결국 알리바바 제국은 해체되고 마윈은 쫓겨났었죠. 그 계기로 중국 빅테크들이 하나씩 무너진 게 지금 중국 경제 위기의 일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의 사회주의색이 더 진해진다면 막대한 투자가 필수인 빅테크 역시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지도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정문로 사건에 대한 기사를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이두에서 검색하면 관련 기사, 실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 사례를 레버리지 부동산 투자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많은 중국 인민들이 정문로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7,600만 원이 넘는 데도 왜 못 사는 걸까? 그럼 밑바닥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치하다가 아껴 쓰는 건 어렵지만 난 급여가 95만 원이고 집 대출금이 57만 원 이상이지만 아직 뛰어내리지 않았다. 우리가 2년 동안 안 먹고 안 마셔도 그녀의 한 달 월급보다 많지 않지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달에 660만 원을 받아도 살 수 없다고 한다. 인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주석은 경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긴박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공무원 핵심 부분과 각 지역 책임자들은 전력을 다해서 경제
지표를 양호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근 앞다투어 발표된 대표적인 중국의 경제 부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24일 판공성 인민은행장은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여 약 1조 위안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에 따라 지급 준비율을 추가로 0.25에서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이제 3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최근 금리와 비슷하게 낮추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평균 0.5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위안 25년 대출기간 월리금 균등 상한의 기존 주택 대출의 경우 주택대출 금리가 4.4%에서 3.55%로 인하되면 매년 약 5,600위안의 이자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06만 원이 별로 큰 돈 같지 않아도 중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한 달 월급입니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상업적 개인 주택 대출이 더 이상 첫 번째 주택과 두 번째 주택을 구분하지 않으며 최소 계약금 비율은 모두 15%로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했지만 보통 첫 번째 주택의 경우 30%의 성금을 내고 70%는 은행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집을 장만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은 보통 35에서 45%까지 성금을 내고 나머지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두 채까지는 2억 원의 집이라면 3천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샹하이는 첫 주택은 15% 이상, 두 번째 주택의 경우 25% 이상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내년 정부 예산 중 1,000억 위안을 연내 조기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더불어 지방정부 역시 10월 말까지 2,9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과연 당과 정부가 무너져가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내수 소비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